안녕하세요. 숲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책사냥꾼입니다. 네, 오늘 읽을 책은 월든이에요. 음, 요새 월든에 관한 책들이 되게 많이 보이죠? 서로가 구경했던 새들, 동물들, 그런 것도 있고. 어, 제가 최근에 봤던 책에서도 소로를 언급하기도 하고, 자발적 고독이라는 책이었는데, 음, 영상엔 올라와 있어요. 네, 아무튼. 요새 자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해외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꾸준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책은 법무사에서 나온 책이고 그리고 양병석 씨께서 옮기셨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지었다고 해요. 음. 어, 이 책을 읽게 된 건 아무래도 고전 쪽이 좀 그나마 읽기 편해서이기도 하고, 그나마 제가 함께 읽는 것 중에서 그나마 가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음, 무엇보다 책을 고를 때 좀 제약이 덜 하니까, 음, 이 월든이라는 책을 콕 집어서 읽고 싶었던 건 요새 그렇게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저도 한번 어,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 한번 잡고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랑 읽으면 더 재미있죠. 음, 그래서 봅시다 빨리. 제가 참을성이 없어서 소로는 숲에서도 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옛날에 월든을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죠. 경제로 시작하는군요. 다음의 글은 정확하게 말해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어, 다음의 글 중 대부분은 내가 숲에서 홀로 살 때 기록한 것이다. 매사추세츠주 콘코드의 월든 호수가의 숲속 사방 1마일 안에는 인가 한 채 없는 곳에서 내 손으로 집을 짓고 내 손과 발의 노동으로 생활을 꾸려나갔다. 그곳에서 나는 2년 2개월을 지냈고 2년 2개월이라 우리나라 남성들에게는 약간 특별한 숫자죠. 지금은 다시 문명 생활권의 일원으로 돌아와 있다. 경험담 같은 건가 봐요. 그때의 내 생활에 관해 마을 사람들이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더라면 나의 사사로운 일을 주제넘게 독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에 기여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었군요. 숲에서 보낸 내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단정 지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전혀 부적절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또 재반 사정을 살펴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재반 사정이 뭔진 모르겠지만 계속 읽어보죠. 어떤 이는 나더러 그곳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쓸쓸하지 않더냐, 또 무섭지 않더냐는 등의 질문을 해왔다. 또 어떤 이는 호기심에서 내 수입 중 어느 정도를 자선 사업에 헌납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숲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이게 나오지? 또 대가족을 거느린 어떤 이는 불쌍한 아이를 몇 명이나 먹여 살렸는지 묻기도 했다. 어, 경제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러므로 독자 중에서도 특히 내게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거니와 이 책에서 이런 류의 사소한 질문에 답한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잠시만요. 오랜만에 방송하다 보니까 좀 미흡하네요. 예, 됐습니다.
대부분의 책에는 나라는 1인칭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생략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자칭인 것이 이 책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이다. 자칭을 표기하는 것이 다른 점인가 봐요. 우리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1인칭의 사람임을 흔히 잊는다. 네, 그쵸. 어, 그냥 뭐뭐라고 생각해요라는 거는 내가 생각한다는 거죠. 음, 뭐더 좋은 예가 생각이 안 나서 네, 제가 계속 읽죠. 만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아는 만큼 타인에 대해서 안다면 나 자신의 일에 관해 구태여. 다시 읽어볼게요. 나 자신에 대해 아는 만큼 타인에 대해서 안다면 내 자신의 일에 관해 구태여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행히도 나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나라는 주체에 한정하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로서는 글 쓰는 모든 사람이 타인의 삶에 관해 주워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소박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써주기를 바랄 따름이다. 자기 이야기를 써달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좀 넘어가 볼까요? 내가 보기에 마을의 젊은이들의 불행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장이며 가옥, 창고, 가축, 농기구 등을 상속받는 데에 있다. 이런 것들은 손에 넣기는 쉽지만 버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차라리 툭 트인 초원에서 태어나 이리의 젖을 먹고 자랐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분은 늑대소년의 최후를 잘 모르시나? 아무튼 뭐 로마의 그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화 중에서 음,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가 있었죠. 아무튼 그 이야기는 약간 짐승 젖을 먹고 자란 아이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아름답게 그 색을 입혀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느낌일까요? 그랬더라면 자신이 힘들여 가꾸어야 할 땅이 어떤 것인지 보다 다시 읽을게요. 그랬더라면 자신이 힘들여 가꾸어야 할 땅이 어떤 것인지 보다 맑은 눈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누가 그들을 땅의 노예로 만들었는가? 사람은 죽을 때까지 5대의 먼지를 먹도록 저주받았다지만 그러니까 먼지는 노동량을 얘기하는 것 같죠? 왜 그들은 60에이커, 1200평이나 되는 흙을 먹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무덤을 파기 시작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때밀고 가면서 한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야 하는 것이다. 자, 이 정도면 인트로는 많이 본 것 같고요. 자, 비교적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무지와 오해로 부질없는 근심과 필요 이상으로 힘든 노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딸 수 없다. 지나친 노동으로 손가락이 무뎌지고 손이 떨려서 그 열매를 딸 수조차 없는 것이다. 사실 노동자는 어느 하루도 진정 인간 본래의 상태가 되어볼 틈이 없고 사람다운 대인관계도 유지할 여유가 없다. 그의 노동이 시장에서 값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단지 하나의 기계가 되는 시간이 허용될 뿐이다.
음, 인간이 성장하려면 이 부분은 주제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성장하려면 자신의 무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필수인데 지식의 미천을 그처럼 계속 짜내는 인간이 어찌 자신의 무지를 기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인간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때때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우리의 강장제를 주어 그의 원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품성은 과일 껍질에 서린 과분과 같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보존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남들을 그렇게 부드럽게 다루지는 않는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독자 여러분 중 어떤 분은 가난하여 산다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숨까지 막힐 지경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중 어떤 분은 자기가 먹은 밥값을 내지 못하거나 입고 있는 옷이나 이미 헤어진 신발의 외상값조차 지불할 수 없거나 아니면 주인의 눈을 속여 1시간쯤 빌렸거나 훔친 시간으로 이 책을 읽고 있을 게 분명하다. 자, 이런 문장만 봐도 계속할 이야기가 어떤 건지 느껴지죠? 넘어가고요. 경제에 대한 파트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주택에 대해서도 말해보자. 경제는 언제 끝나지? 음, 음. 이 부분은 본인이 썼던 금액이래요. 8개월 동안만의 식비는 다음과 같다. 아무튼 뭐 얼마 안 되고요, 느낌이. 사과가 25센트, 말린 사과 22센트. 뭐 아무튼 자, 아무튼 뭐 별 얘기는 아니죠. 그냥 숲에서 살 때의 돈이 얼마 안 들었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보다 많이 벌어서 잘 지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음, 좀 어지러운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잠깐 추스르고 있어요. 저는 숲에서의 삶을 보려고 읽었는데 약간 좀 당황스러워요. 아무튼, 음, 이제부터 저희가 원하는 내용이 나오려나 보도록 합시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 이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이 살 집터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갖게 된다. 그래서 나도 내가 사는 곳에서 사방 12마일 이내에 있는 땅을 두루 살펴보았다. 나는 상상 속에서 농장 모두를 차례로 사들였다. 그 농장들이 모두 매물로 나와 있었고 그 값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농장을 하나하나 거닐면서 거기서 자라고 있는 야생 사과를 맛보기도 하고
농산일에 관해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값에 상관없이 그들이 부르는 값을 다 주고 사들여 다시 그에게 저당을 했다. 심지어는 주인이 부르는 값보다 더 높은 값을 매길 때도 있었다. 아무튼 뭐 농장 사던 얘기였고요. 좀 더 읽어보죠. 그 부분을. 이 전 문장이 내가 어디에 앉든지 그곳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때마다 풍경은 나를 중심으로 펼쳐나갔다. 집이란 세데스, 즉 앉는 자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앉는 자리가 시골이면 더 좋다. 나는 쉬 개발될 것 같지 않은 집터를 많이 찾아냈다. 이해가 있는 게 낫겠네. 어떤 사람들은 그곳이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내가 보기에는 마을이 그곳에서 너무 멀리 있었다. 됐어, 이곳이라면 한번 살아볼 만하군 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1시간을 살면서 1시간이요? 여름과 겨울 생활을 해보았다. 또 그곳에서 몇 년이란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겨울과 싸우다가 다시 봄을 맞아들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표현이 대단히 뭐라고 해야 될까? 상상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곱씹냐면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친구들은 나를 일종의 부동산 중개업자로 여기기까지 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뭐 그것을 충분히 즐겼다 싶을 때는 농장을 다시 농부에게 맡기고 물러났다라고 하는데 정말 구입을 했던 건지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밑을 봅시다. 몇몇 농장의 선매권을 내가 갖는 데까지 나의 상상은 발전했다. 아마 상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여기부터 보죠. 내가 실제로 소유할 뻔했던 것은 할로웰 농장이었다. 그 농장을 산 다음 나는 그곳에 심을 씨앗을 고르기 시작했다. 씨앗을 실어갈 외바퀴 손수레를 만들 재료도 수집했다. 그러나 주인에게서 땅 문서를 받기 이전에 그의 아내가 마음을 바꾸어 누구에게나 그런 아내가 있다. 농장을 팔지 않겠다 했고 이건 무슨 뉘앙스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농장을 팔지 않겠다 했고 주인은 해약금조로 내게 10달러를 주겠다고 했다. 여기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그때 가진 돈이래야 10센트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10센트를 가진 사람인지 농장을 가진 사람인지 또는 10달러를 가진 사람인지 이 모두를 가진 사람인지 내 계산 능력으로는 헤아릴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10달러도 농장도 그만두라고 했다. 사실 나는 이미 그 농장을 가져볼 만큼 가져보았기 때문이다. 아니 사실은 인심을 써서 내가 산 값에 농장을 다시 팔고 그가 부자가 아니기에 10달러를 덤으로 얹어주었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좋게 생각을 못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 그러고도 내게는 10센트와 씨앗과 외바퀴 손수레의 재료가 남았으니 알고 보면 나의 청빈에는 아무런 손해 없이 잠시 동안이나마 나는 부자가 된 경험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농장의 풍경만은 내가 계속 차지하기로 했으며 그 후에도 해마다 손수레 없이 풍경의 소득을 거두어 왔다. 영국 시인은 풍경에 관해 이렇게 읊었다. 나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의 군주요. 그 권리 시비할 사람 아무도 없다. 윌리엄 카우퍼. 나는 흔히 시인이 농장의 가장 값진 부분을 향유하고 물러나는 것을 보는데 무뚝뚝한 농부는 그가 그저 야생사과 몇 개만 따가 쓰려니 생각한다. 시인이 그의 농장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훌륭한 울타리인 운율에 옮겨놓고 거기에 가둔 채 젖을 짜고 찌꺼기를 걷어낸 다음 크림은 전부 떠갔으며 자기에겐 찌꺼기 우유만 남겨놓았다는 것을 그 농부야 몇 해를 두고도 알 리가 없다. 음,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건 언제 숲에 가죠? 이제야 숲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여기가 106쪽인데 지금 책은 4분의 1 정도 됐습니다. 내가 처음 숲속에 거처를 잡은 날은 말하자면 낮은 물론이요 밤까지도 그곳에 보내기 시작한 첫날은 우연히도 1845년의 독립기념일 즉 7월 4일이었다. 그 당시에 내 집은 겨울채비가 미처 되지 못한 채 비나 겨우 막는 것에 불과했다. 회칠은 하지도 않았고 굴뚝도 없었다. 비바람에 시달리고 햇빛에 바란 거친 판자벽은 듬성듬성 틈이 나 있어 밤에는 집이 서늘했다. 어... 음... 본인이 지었다고 했는데 약간 재료도 거칠었나 봐요. 음. 곱게 다듬은 하얀 나무 기둥이며 새로 대패질한 문과 창문은 특히 아침에 이슬에 젖어 있을 때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그런데 나는 한낮이 되면 나무에서 달콤한 즙백이라도 스며나오지 않을까 하는 환상에 젖곤 했다. 내 상상 속에서 이 여명의 특징을 이 집은 다소나마 지니고 있었으며 지난해에 가보았던 산마루의 어떤 집을 연상시켜 주었다. 그 집은 회칠을 하지 않은 바람이 잘 통하는 오두막이었는데 지나가던 집안은 신이 들르기도 하고 여신이 치맛자락을 쓸며 서성거릴 듯한 집이었다. 어, 감탄의 최고급 같은 것 같아요. 내 집을 스쳐가는 바람은 산등성이를 쓸고 넘어가는 바람이요. 지상의 음악에 끊일 듯 이어지는 가락. 아니 그보다는 지상의 음악 중에서도 천상에 속하는 가락만을 골라 지닌 것이었다. 아침 바람은 끊임없이 불고 창조의 신은 중단되지 않는다. 올림푸스 산은 속세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면 어디에나 있다. 너무 좋아하네요. 내가 전에 소유했던 유일한 집은 보트를 제외한다면 텐트 하나뿐이었다. 텐트는 이따금 여름에 여행할 때 이용했는데
지금은 돌돌 말려 다락방에 처박혀 있다. 그러나 보트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시간의 강을 타고 사라졌다. 이제는 좀 더 실질적인 집을 갖게 되었으니 세상에 정착하는 쪽으로 약간 나아간 셈이다. 이처럼 얄팍한 외피만을 걸친 이 집의 뼈대는 내 주위에 형성된 일종의 결정체 같은 것이었고 집을 지은 주인에게 반응하는 것이었다. 어, 어, 이 집은 윤곽만 그린 그림처럼 무언가 암시적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전혀 신선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을 쏘이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다. 비가 오는 날도 많이 오는 날도 마찬가지였는데 집 안에 있다기보다는 차라리 문 뒤에 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인 어디 타리반사 아니 제대로 읽어야겠죠?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인 마하라바타의 부록에 해당하는 시편으로 하리반사에 이런 말이 있다. 새 없는 거처는 양념을 치지 않은 고기 요리와 같다고. 내 집이야말로 그렇지 않았으니 나는 갑자기 묻새의 이웃이 된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내가 새를 잡아가 두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 곁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음... 아무튼 새랑 사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죠. 나는 정원이나 과수원에 흔히 나타나는 새들뿐만 아니라 마을 근처에 와서 우짖는 일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보다 우리의 흥분감을 자아내는 숲속의 가수들 개똥집박이, 백설조, 주홍, 풍금조, 방울새, 속독새 그 외의 많은 새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이 그림은 좀 상관이 없는 그림인 것 같은데요. 원서에도 이런 그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자리 잡은 곳은 자그마한 호숫가였다. 홍코드 마을에서 약 1마일 반쯤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좀 지대가 높고 그 마을과 링컨 사이에 커다란 숲 한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이 근처의 들판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이 알려진 들판인 콩코드 전쟁터 1775년 4월 19일 독립전쟁이 발발한 날 군수품 창고가 있었던 콩코드로 진격한 영국군을 민병들이 격퇴한 곳에서 남으로 약 2마일 떨어져 있었다. 내 집은 숲속에 파묻혀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역시 숲으로 덮여있는 겨우 반마일 떨어진 맞은편 호숫가가 나의 가장 먼 시기였다. 가장 멀리 보이는 곳이라는 거죠. 첫 한 주일은 호수를 바라볼 때마다 마치 산허리에 자리 잡은 산상호수, 산 위의 호수처럼 느껴졌으며 호수의 밑바닥이 다른 호수의 수면보다 훨씬 높다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해가 뜰 때면 호수는 안개의 잠옷을 벗고 여기저기에 부드러운 산물결이나 잔잔한 수면이 차츰 드러나고 안개는 무슨 밤의 비밀 지폐를 막 끝낸 유령처럼 슬금슬금 숲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이슬방울도 산 허리에서 그렇듯이 여느 곳보다 더 늦게까지 나뭇잎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이 자그마한 호수는 8월에 부드러운 비바람이 치다 멎었다 하는 사이사이에 나의 가장 귀중한 이웃이 되었다. 그때는 비록 하늘이 흐려 있지만 공기와 물은 완전히 고요하여
오후에 한때일지라도 초저녁에 고요함을 지니고 있다. 티티새의 노랫소리만 이 기슭 저 기슭에서 들려왔다. 이런 호수는 바로 이와 같은 때 가장 잔잔한 것이다. 구름으로 호수 위에 맑은 대기층이 얕아 빛과 반사로 가득 찬 수면은 그 자체가 지상의 하늘이 되니 그만큼 내게는 더 소중한 하늘이 된다. 묘사가 아름답죠. 최근에 나무를 베어낸 근처의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보면 건너편 호수 기슭을 이루는 산과 산 사이에 넓은 계곡을 통해 시원한 전망이 열려 있다. 그곳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들이 경사져 내려온 것을 보면 우거진 골짜기 사이로 개울이 흐를 것 같은데 실상 물은 없었다. 그쪽으로 보면 근처의 녹색 언덕 사이나 그 너머로 멀리 더 높은 푸른 산들을 볼 수 있었다. 발돋움을 해서 보면 북서쪽으로 더 푸르고 더욱 먼 산맥들을 볼 수 있었는데 하늘의 조폐국에서 찍어낸 정색의 동전이라 할 수 있었다. 여기선 마을의 일부도 보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 외의 방향으로는 나를 둘러싼 숲 너머를 전혀 볼 수 없었다. 대지에 부력을 주어 땅을 띄워주는 물이 이웃에 있다는 건 좋은 거다. 아무리 작은 우물일지라도 한 가지의 가치는 있다.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 대지가 육지가 아니라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우물이 버터를 차갑게 보관해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기능이요? 대지가 육지가 아니라 섬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 기능이 버터를 차게 해주는 것만큼 중요하대요. 내가 이 언덕에서 호수를 가로질러 서드베리, 콩코드 남방 3마일쯤에 있는 초원으로 서드베리 강변에 있어 자주 범람. 범람하는 초원이군요. 초원을 바라다 보면 이 초원은 홍수 때는 신기루 때문인지 물결이 소용돌이 치는 골짜기들 속에서 마치 대야 안의 동전처럼 떠 있는데, 오, 신기하군요. 호수 너머의 모든 땅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작은 수면 때문에 고립되어 둥둥 떠 있는 빵 조각처럼 보였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단지 마른 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이었다. 무슨 뜻일까요? 음, 음. 그러니까 그 땅이 다 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도 그냥 좀 물이 있으면 저 땅들처럼 될 텐데 지금은 그저 말라 있을 물이 지금은 없을 뿐이다. 그런 느낌이네요. 그냥 완전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지금 어, 물의 개입이 언제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물의 개입이 지금은 이곳은 물의 개입이 없을 뿐이다. 음, 그 정도로 생각이 돼요. 내 집 앞에서 보는 경치는 훨씬 한정되었지만 나는 조금도 답답하거나 구속된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의 상상의 날개를 펴기에 충분한 초원이 있었다. 호수
맞은편 기슭 위에는 떡갈나무 관목이 우거진 대지가 있었는데 그 대지는 멀리 서부의 대초원과 타타르인이 사는 초원지대, 옛날 동부 유럽에서 아시아 서부 일대에 이르는 대초원으로 뻗어나갔고, 여기는 미국이죠. 방황하는 상상의 날개, 상상의 날개. 네. 지금 펼치고 계시군요. 방황하는 인류 가족을 모두 수용하고도 남을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마음대로 방대한 지평선을 즐기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고 다모다라, 힌두교의 신 쿠리슈나의 다른 이름은 그의 가축들이 더 넓은 새 초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을 때 말했다. 인도 쪽 지식이 자꾸 나오니까 약간 당황스럽네요. 장소도 바뀌었고 시간도 바뀌었다. 나는 우주와 역사상에서 나를 가장 매혹해왔던 장소와 시대에 보다 가까이 살게 되었다. 내가 살던 곳은 천문학자들이 밤에 바라보는 여러 지역들처럼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흔히 천체의 멀고도 먼 한 구석에 카시오페이아의 의자 별자리 저 너머에 세속의 소음과 번거로움에서 멀리 떨어진 희귀하고 즐거운 곳을 그려본다. 나는 내 집이 그처럼 실제로 우주에 멀리 떨어진 그러면서도 언제나 새롭고 때묻지 않은 장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카시오페이아 의자 별자리까지 갈 필요가 없죠. 콩코드 초원에서 몇 마일만 내려가면 콩코드 전쟁터에서 2마일 내려가면 갈 수 있는 곳인데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나 히아데스 성단, 알데바란이나 견우성에 보다 가까이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라면 나는 실제로 거기 살고 있었다. 보람 있는 일이라는 말은 누가 했을까요? 내가 버리고 온 생활에서 그 별들의 거리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저는 책을 보고 읽어서 가끔 화면이 좀 어긋날 때가 있어요. 내가 버리고 온 생활에서 그 별들의 거리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도 멀고 작아진 모습으로 희미하게 반짝였으므로 달 없는 밤에나 보이는 곳이었다. 달이 없으면 별이 더 잘 보이죠. 달이 밝으니까. 달 없는 밤에나 보이는 곳이라는 말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하고 외진 곳이라는 그게 더 강조가 되네요. 바로 우주의 이와 같은 곳에 나는 자리를 잡았다. 우주에 자리를 잡았군요. 높은 산 그 위에 양떼는 때때로 풀을 뜯고 그 산처럼 높은 생각진이고 살아온 목동이 있었다네. 거의 40분이 돼가는데 제가 약간 대책 없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1편은 내보낼 건데 방송으로 2편부터는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막
네, 아무튼 네, 조금 걱정이 돼요. 뭐 1편이라도 재밌게 녹화를 했으니 저야 기쁘긴 한데 아무튼 복잡합니다. 그러면 월든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주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서로가 전하고 싶었던 말은 몇 가지 잘 살펴본 것 같고요. 음,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른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 읽을 책은 월든이었고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양병석 옮김, 범호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이 뭐 몇십 년 된 책이에요. 몇십 년이라고 말하면 그렇긴 한데 20년이 넘었군요. 초판 1세를 사셨어요. 어, 나의 산에서라는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군요. 월드는 스테디셀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고전이니까 스테디에 포함이 되긴 하죠. 그래서 제가 아예 전부를 다 읽을 수는 없고 뭐 원래 전부를 읽지는 않긴 하지만 예, 수다가 길어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책사냥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